새벽 3시, 살을 애는 듯한 한기 속에서 한 할머니가 요양원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병원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고, 뒤에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차려입은 자식들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정도의 치매 환자는 저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며 할머니가 애원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가? 나는 아직 괜찮은데. 그 순간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죠. 엄마는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7억 원을 자식들에게 모두 주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말에 속아 불법 요양원으로 버려진 76세 박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인생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6살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벽 2시면 일어나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을 마치던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제 이야기를 적어가며 눈물을 훔치고 있네요. 제 인생은 온통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28배 결혼했을 때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냄비 하나와 쌀 한 포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떡볶이 재료를 사고 김밥 속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만든 음식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떡볶이 양념은 비결이 있었죠. 다른 가게보다 2시간 일찍 나와 양념을 고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큰아들을 가졌을 때는 진통이 와도 마지막 손님이 떠날 때까지 참았다가 병원에 갔죠. 둘째를 가졌을 때는 입덧이 심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셋째를 가졌을 때는 유산될 뻔했지만 이틀 만에 다시 가게로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크면서 사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분식집은 한식당이 되었고 곧 지점도 내게 되었죠. 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큰아들이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둘째가 법대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막내딸이 음대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더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지만 퇴근하고 나면 어김없이 가게로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죠. 손님이 밀릴 때면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작은 식당은 30년 만에 세계의 큰 한식당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각자의 꿈을 이뤘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변호사가, 막내딸은 음악학원 원장이 되었죠. 그들의 성공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허리가 휘어질 때마다, 무릎이 아플 때마다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정성으로 키워낸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무참히 버리게 될 줄은요. 제 전 재산 7억을 손에 쥐자마자 저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내팽개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은 저녁 장사를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모습은 여보, 난 먼저 들어갈게. 오늘도 수고했어. 하며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빨간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편을 치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 취기가 가득한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장례식장에서 엄마, 이제 제가 아버지 대신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모실게요.
라고 했죠. 딸아이는 엄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저희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식당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가 이렇게나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홀서빙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큰아들은 병원 운영으로 바빴고 작은아들은 법률사무소가 바빴으며 딸은 학원 때문에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겨우 1-1분 통화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써온 식당 냄비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손으로 만지던 그 냄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우연히 냉장고 안에서 발견했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된장찌개에 된장을 2번 넣기도 했습니다. 계산을 할 때면 자꾸 손이 떨렸고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도 저는 고집스럽게 가게를 지켰습니다. 이 가게마저 없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큰아들이 자주 전화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어느 날 식당에서 커다란 사고가 났습니다. 끓이던 국이 넘쳐 손님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제가 식당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식당마저 정리하라고 했죠. 식당을 정리하던 날 30년 동안 매일 새벽 들어서던 이 문을 더 이상 열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을 닦으며 매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 분유값 벌려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던 날들, 남편과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다 피곤해 절어 쓰러지듯 잠들던 날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식당을 정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꾸며놓은 충격적인 계획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데려간 요양원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택시로 1시간을 달려야 하는 오지였죠. 주변에는 논밭과 무덤들만 보였고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느낀 냄새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냄새가 뒤섞인. 엄마, 여기가 제일 좋은 요양원이에요. 공기도 좋고. 큰아들의 말과 달리 건물은 낡고 음습했습니다. 녹슨 창살이 달린 창문들, 벗겨진 페인트, 깨진 형광등. 이런 곳에 절 두고 간다는 걸 눈치채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얘들아,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니? 엄마가 무서워서 그래.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자식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엄마,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계약금도 다 냈는데. 원장실에서 면담할 때였습니다. 원장이 제 치매 진단서를 보더니 갸우뚱했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저희 시설에선 받기 어려운데요. 그러자 큰아들이 원장과 따로 이야기를 하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원장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죠. 요양원 내부는 더 끔찍했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4명이 생활해야 했고 방바닥은 찝찝하게 눅눅했으며 천장에선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무덤들이 즐비했죠. 밤이 되면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제발 집에 데려가 주렴. 엄마가 잘못했어.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다 고칠게. 자식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식들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없던 제가.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각자 삶이 있어요. 누가 엄마 간병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우리도 곤란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칠 순 없잖아요.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지 그러세요. 마지막 말은 귓속말처럼 작게 들렸지만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가 30년간 피땀 흘려번 돈으로 공부시킨 자식들이,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니.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야 이곳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4시 30분에 강제로 기상해야 했고, 아침 식사는 곰팡이 핀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씻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찬물로 해야 했죠. 이런 더러운 늙은이들. 빨리 죽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직원들은 노인들을 마치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밥을 먹다 흘리기라도 하면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에 늦게 가면 기저귀를 채워놓고 방치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 옆방에서 들린 대화였습니다. 이런 데는 자식들이 재산 다 빼앗고 버리는 부모들만 모아두는 곳이래. 알고 보니 이곳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불법 요양원이었던 겁니다. 더 큰 충격은 그날 밤 우연히 사무실 앞을 지나다 들은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큰아드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 치매 진단서는 제가 알아서 조작해놨으니까요. 이제 재산권 행사도 못하실 겁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두었던 거였어요. 절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완전히 뺏고 이런 곳에 버려두어 영원히 입막음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창살 낀 창문 너머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깊은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30년 장사하며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던 제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찬물로 씻어야 했고, 아침 식사는 5시 딱딱하게 굳은 식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양치질도 찬물로 해야 했고, 수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바꿔줬죠. 박순자, 또 밥 흘렸지? 이런 더러운 할망구는 그냥 굶겨야 해. 직원들은 저를 할머니도 아닌 박순자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사장님이라고 불리던 제가 이제는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죠. 화장실은 하루 3번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기저귀를 채워야 했죠. 늙은이들 똥오줌 받아내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직원들의 폭언은 일상이었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압수당한 지 오래였고, 공중전화는 고장났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우체통은 잠겨 있었고, 직원들을 통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안기려는데 아들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근데 엄마, 집에 있던 통장은 어디 두셨어요? 그거 찾아야 한다는데. 저는 그제서야 아들의 방문 목적을 알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요양원에 끌려올 때 숨겨둔 통장. 그걸 찾으려고 온 거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5천만 원이 든 통장이었죠.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고, 그 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옆방의 할머니는 매일 밤 내 새끼들아 하며 흐느끼다 잠들었고, 건너편 방의 할아버지는 이놈들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세탁실에서 일하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다며 저를 불렀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식당 운영으로 단련된 제 손은 빠르고 정확했으니까요. 직원들은 저를 그나마 쓸만한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세탁실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고, 서류가 보관된 사무실 근처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원장님, 이번에 들어온 박순자 맞죠? 큰아들이 돈 잘 주네요.
한 달에 500만 원씩이나.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자식들이 절 이곳에 가두기 위해 매달 거액을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곳에 묶어두기 위해서. 더 끔찍한 건 서류철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제 치매 진단서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고 거기엔 큰아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인 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새로운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들어보는 상냥한 말투였거든요. 그 간호사는 달랐습니다. 몰래 약도 가져다 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얼굴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작은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원장이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갑자기 출근을 못하게 되었고 저는 더욱 심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간호사가 사라진 후 저는 더욱 가혹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 끼 식사가 2끼로 줄었고 씻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늙은이는 굶겨 죽여야 해. 직원들의 폭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부 아주머니가 살짝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간호사가 보낸 거라며.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견디세요. 내일이면 보건복지부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옆방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직원들은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방치했습니다. 죽어도 싸다. 어차피 자식들도 관심 없는 늙은이인데. 결국 그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날 오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도 원장이 연락했던 모양이었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집으로 모시러 왔어요. 큰아들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데려가려는 이유는 단 하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거액의 요양비. 자식들은 제 재산을 마음대로 써가면서 절 이곳에 감금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갔더군요. 더 놀라운 건 자식들의 SNS였습니다. 간호사가 캡처해둔 증거들. 엄마 치매 핑계로 재산 다 뺏었다 키읔키읔. 이제 우리가 잘 살면 됨 키읔키읔. 그 나이엔 다 치매라고 하면 믿더라 키읔키읔. 이런 끔찍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외제차를 샀고 작은아들은 강남에 새 사무실을 냈으며 딸은 유럽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저를 버리고 호의호식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감금하다시피 해놓고 재산을 이렇게 써버리다니. 보건복지부 조사관의 말에 저는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의사 아들이 어머니 치매 조작해 7억 재산 탕진 자식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큰아들의 병원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작은아들의 법률사무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딸의 학원도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죠.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요양원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마지막까지도 뻔뻔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엄마 돈으로 엄마 요양비 낸 것뿐인데. 검찰 조사에서도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제게 마지막 한 수를 두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너무나도 충격적인, 자식들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신병원 서류를 들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간호사가 모아둔 증거들이 있었고 보건복지부 조사도 시작되었죠. 자식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은 제게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쳤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여다오. 말로 하는 사과는 받지 않겠다. 처음에 자식들은 형식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불법 요양원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쉼터에 계신 한 할머니께서 자식을 그리워하며 우시는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들러 진료 봉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아들도 쉼터 어르신들의 법률 상담을 돕기 시작했고, 딸은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의 태도에서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재산을 바라보는 욕심 어린 눈빛은 없었고,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었죠. 어느 날은 큰아들이 조용히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의사가 되고서 많은 환자를 봤지만 정작 우리 엄마의 아픈 마음은 보지 못했네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손주들도 가끔 쉼터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할머니 하며 반갑게 달려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신뢰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은 쉼터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30년 식당 운영의 경험으로 어르신들께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드립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일을 돕고 있죠.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식들에게 7억을 주고 버림받은 76세 할머니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군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진정한 뉘우침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빛 인생에서 준비한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